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법인 한길의 이영선 대표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노동과 인권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까 어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그 노동법의 개요, 처음에 어떤 노동법은 무엇인가라는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노동법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동과 인권이라는 과목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직장 생활을 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노동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노동법을 등한시한 게 아니었는가. 근데 이제 이런 거 부분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빨갱이다, 뭐 하여튼 공산주의다, 공산당이다, 뭐 이런 그런 시절로 오해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 거쳐서 그 노동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과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법의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 노동법의 태동, 두 번째 노동법의 법학적 위치, 세 번째 노동법의 분류, 노동법의 개위, 이렇게 네 가지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노동법의 태동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발생이 된 거고, 그 전에는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세 이전에 대한 규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신분에 따르는 어떤 규율이기 때문에 노동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산업혁명 이전에 농림축산업에 종사하고 중세 이후 정착생활에서 상행에 따른 생산 기능이 발전이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 규모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그 여러 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손이나 발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만 일을 하는 그런 형태였었던 거죠. 이런 데에서는 대규모 공장제 노동 형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태동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법이 출발점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을 통한 동력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 이제 세계에서는 대규모 공장제가 등장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자본가들도 생기고, 그리고 현실적인 우위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근로대중, 노동자 계급,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산업재해라는 말은 이후에, 노동법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증기기관을 통한 동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과거에 간의 수공업 형태에 있어서는 다쳐봐야 바늘로 찔리고 뭐 조금 물건이 좀 떨어져서 다치고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동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증기기관으로 우리가 기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동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손이 잘라진다든가 발이 잘라진다, 이런 일하다 다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럼으로서 인해서 이때 당시에는 일하다 다치면 일하다 다친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치는 순간 작업장에서 배제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 어떻게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발생이 되느냐. 부자는 더욱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실적 불공정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자본가는 좀 더 부자가 되고, 또 잘 못 살게 되는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더 싼 임금으로 일을 할래? 라고 하는, 싼 임금으로 근로할 자유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형태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증기기관 산업혁명이 최초에 발전되었듯이 이러한 문제도 다른 나라보다도 영국에서 더 빨리 발전이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노동조합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직종별 노동조합, 재화 노동조합이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근대 사법의 3원칙이라고 해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가 근대 사법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해서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 재산을 갖고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장려하고 인정해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중세 시대에는 신중심의 세계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격은 다 신중심의 세상에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개인의 인격과 가치 평등을 전혀 인정 못 받았죠. 그런데 종교혁명 이후 또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중심의 중세 사회가 깨지고 이제 자유로운 인격과 평등을 핵심 가치로 인정하게 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중세 이후 근대 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원칙이 너무나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는 내 물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도, 국가도, 옆에 있는 동료도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있는 걸 전제로 어떻게 계약을 해서 어떤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 다 옹호해주고 인정해주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므로 인해서 계약 자유에 대한 원칙을
자유롭게 하면서 다만 잘못이 있는 경우만 너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소유권 절대 원칙과 연결되면서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 당시 사람은 모든 일을 신으로부터의 억압과 방해, 또 국가로부터의 억압과 방해, 이거 다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원칙이 오랫동안 좀 시간이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빈익빈 부익부 형태가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점차 근대 사법의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초기 근대 사법의 3원칙은 중세 이후 개인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죠. 그래서 자본가의 등장으로 형식적 평등은 노동계층에는 현실적 불평등을 발생시키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다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잘못한 거지, 자본가가 내가 너한테 일자리 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를 일부러 산재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너의 다친 거에 대해서 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었죠.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현실적 불평등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기관의 동력 사용으로 산업계는 재편되어 대규모 실업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미흡한 현실이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번에 직종별 단체, 이때만 해도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도 없었죠. 그냥 단체만 등장이 된 건데, 어쨌든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재화공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본가한테 대항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는 단결금지법이라고 해서 이 근로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단결금지법이 있었어요, 법령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탄압의 대상이 됐고, 근로자들이 모이는 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근로자의 단결권으로 인정한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때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단체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노동자들의 단결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직종별 단체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혼란도 사실은 발생이 됐겠죠. 예.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노동법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법이 등장하는 것은 근대 사법 3원칙을 수정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 내 물건은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가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의 중세사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신으로부터의 압박 또는 국가로부터의 압박, 이거를 해방시켜 준 게 근대 사회였죠. 그런데 너무나 그거를 개인의 소유권 절대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개입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고 해서 소유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국가나 공공질서에 적합할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 라면서 일종의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변경이 되게 된 거고요. 계약 자유 원칙, 돈 10원에 일할래 5원에 일할래, 이런 것은 사실은 생활에 궁핍한 입장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싸게 일할 자유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 자유 원칙도 어느 정도 계약 대등의 원칙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법을 말씀드리면 노동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말하자면 계약 자유 원칙, 최저임금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금은
사용자가 얼마 줄게 라는 거에 대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인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근로자의 계층도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제 순환이 또 선순환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적어도 모든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얼마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 대등의 원칙으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실책임 원칙은 그 어떤 행위자가 잘못한 것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과실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 산재와 관련해서 적용이 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다가 기계장치를 오작동해서 내가 다쳤다. 그러면 오작동을 한 근로자 너가 잘못한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네가 다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자본가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실책임의 원칙에 자본가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고 사회불안이 야기할 정도로 되니까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여 사업주가, 자본가가 보전해주자, 보호해주자,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원칙이 바뀌면서 이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3원칙이 수정이 되면서 이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노동법이 이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영국의 단결금지법을 근거로 노동단체를 탄압하던 행위를 중지하고 이들에게 자유로운 활동권을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아동근로를 제한하고 산업재해의 구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노동법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기준이 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법의 그럼 법학적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근대법 이후 새롭게 신생된 법입니다. 신생법이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제일 어려요. 예, 나이가 어리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뭐 이런 기존의 대표적인 법령에 비해 역사가 상당히 짧죠. 그리고 그 대신 역사가 짧은 대신에 의미가 있어요. 노동법은. 노동법에 등장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근로 대중들의 대규모 실업과 대규모 산재,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에 처해진 거죠. 왜? 자본가의 숫자는 적고 근로 대중의 숫자는 무한정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안전판이 노동법이다. 이렇게 노동법을 극찬하는 세계적인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근로 대중의 대규모 실업과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1919년 러시아 혁명을 비롯해서 히틀러가 등장한 나치즘, 사회주의, 여러가지 정치, 경제, 체제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자유경제 체제가 위험스럽다, 위험하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미 제국의 나라,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근로 대중들을 보호해주고 나가야 되겠다. 라는 개념이 있어서 노동법을 법으로서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안전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경제 체제를 표현할 때 수종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특별히 수종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진 않죠. 우리나라가 살면서. 예. 어쨌든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유화 경제체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수종자본주의 이런 용어를 쓰면 바깥에서의 시각은 아까 노동법을 공부하면 공산당하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다 표현해서 다 포함해서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도 다 수종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공부 배웠으니까 우리나라 수종자본주의 체제야 뭐 이렇게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어쨌든 아까 근대 사법 세 가지 원칙에 의한 그런 애초에 당초에 예상했던 자본주의하고는 조금 변경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올바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법학적 위치에서 노동법과 사회법, 환경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과거 전통적인 법학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공법과 사법만 구분을 했었어요. 다 모든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뭐 납세, 뭐 세금을 내라, 또 국방의무, 뭐 군대 한번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몽땅 다 공법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대표적인 게 민법과 상법.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어쨌든 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거를 채권법을 포함해서 다 민법에 들어가죠. 상법은 상행위를 개인과 개인의 상행위를 할 때 규율되는 것이 상법이죠. 이런 것처럼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사법. 그러나 노동법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공존하는 사회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노동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법과 사법이 교차된다는 얘기는 공법의 성격도 있고 사법의 성격도 있다. 노동법이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노동법에 등장한 이후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이네? 이렇게 이제 다시 개념 정리가 되면서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법이라든지 뭐 사회보장 제도를 만드는 사회보장법이라든지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의 사회법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어떻게 보면 전체 근대 사법의 질서에 있어서 노동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환경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새로운 법 영역도 새롭게 만들어진 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법의 하나의 영향, 어떤 역할, 공헌이죠. 노동법의 공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동법의 분류를 이제 말씀드리면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개별적 노동관계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직종별 노동단체가 최초로 등장한 것처럼 노동법의 주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래는 주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가와 근로자 집단, 그러니까 이 집단은 노동조합 간의 규율을 하는 법이죠. 그런데 노동조합이라고 설립신고하기 전에 어떤 모여진 단체, 그것도 노동조합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기준은 근로자 집단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헌법상의 노동 3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시간에는 배우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나도
중고등학교 때인가 언젠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 이 세 가지는 꼭 그 외워가지고 내가 시험에 쓰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노무사가 됐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법령 이름을 보면 아 이게 집단에 관련된 법이겠구나 이제 이런 의미가 딱 다가오면 이거는 집단 노동관계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별적 노동관계법. 이거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개별적 노동관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동상임금, 평균임금, 휴업수당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더 이제 독립해서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종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개 한 개씩 더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우리 노동법의 계위, 이 계위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다른, 교수님이 쓰는 용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계위가 어떻게 다가설지는 모르겠는데, 계층과 위치다. 이렇게, 어떤 것이, 뭐, 흔히 군대로 얘기한다면, 상급자가 누구고 하급자가 누구냐 이게 계층이 계급을 말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도 상위법 하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법 하위법이란 판단은 비교되는 두 가지 법이 있을 때 판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상위법 하위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계층의 그 계급 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 순위를 표현을 한다면 최고의 계급 높은 사람이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고 헌법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3법과 그 노동권, 근로권 이거는 다 헌법상 근거한 권한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헌법,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법률. 우리가 법률과 법령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을 법률이라고 하고 그 법률에 의해 하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된 노동부령 각급 건설교통부 따로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노동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노동부령이라고 하고 그 고용노동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법령. 그래서 법령과 법률을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행규칙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통첩이나 지리회시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법령 해석의 기준은 고시까지를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기준이 되는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이라는 게 그냥 수원지방법원 뭐 이런 법원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법령에 근거 법령이 있느냐, 근거 법령이 시행규칙이냐, 고시냐, 시행령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선 적용되는 게 있고 나중에 적용되는 거 있고 어쨌든 계급을 나타내는 거다 라는 측면에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까지가 우리가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는 근거 법률을 다 조례, 고시, 조례까지를 그 기준으로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령상의 개의를 따질 때는 이런 순서대로 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법 우선의 적용이고, 두 번째가 신법 우선의 적용이에요. 이것은 노동법이 아니라 모든 법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적용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시가 비슷하게 똑같은 고시인데 1990년도에 나오는 고시가 있고 1980년도에 나온 고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온 1990년도의 고시를 먼저 적용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신법 우선의 적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동법령만의 적용의 우선순위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조건상에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하위 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때 상위 법령이나 규정에 우선에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에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이 제일 유리하다. 그러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노동법령만의 특별한 우선 적용의 순위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는 많은 혼란을 발생시키고는 있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일단은 법령의 그 태동, 노동법의 태동, 노동법 분류, 뭐 어떤 노동법의 개의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또 다음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줄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 이메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 또 알고 싶은 내용을 문의를 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1시간 단위로 구성을 해서 좀 다음번 교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